전반적으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양도세 중과를 강하게 얘기를 하시면서 시장이 상급지 위주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많이 오른 매물 중심으로 하락하고 있고, 그게 집주인들이 다주택자들이 좀 더 급해지는 상황이다. 살려는 분들은 이 정도면 됐다고 사는 분들도 있지만 더 떨어지지 않을까 하고 또 더 기대하리는 그런 시장이다. 이제 더 큰 하락을 기대하는 매수 대기자들이 있는 거죠. 왜냐면 지금 시간은 살려는 사람이 유리하니까 지금 매수자가 우위에 있는 시장인 것 같은데, 강남과 비싼 한강변 벨트 얘기고, 이제 서울 외곽이라든가 이제 가격이 별로 안 올랐던 동네들, 경기도 이런 쪽은 별 영향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 진행을 맡은 김예은입니다. 오늘은 남덕현 이사님과 함께 부동산 시장 이야기부터 비트코인 시장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거인의 정원 출판사의 마케팅 이사이자 AI 부자 스쿨의 대표이고요. AI 시대, RWA 시대의 투자 전략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비트코인 그리고 이제 미국 주식 같은 금융 투자를 안정적으로 하는 걸 목표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입니다. 네, 이사님 이제 5월에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압구정이나 강남 쪽에서 급매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들었어요. 상급지 매물 가격 변동이랑 거래량 어느 정도까지 뛰어 올랐을까요?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을 낮춘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고, 과거에는 이제 뭐 매물을 살 수가 없었죠. 계속 가격 올리고 했는데, 지금은 뭐 금액, 이제 아파트 금액 따라 다르겠지만 뭐 10% 정도까지도 가격이 떨고, 뭐 50억짜리면 5억 뭐 금매, 뭐 20억짜리면 2, 3억 금매, 이런 매물들이 꽤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거래량들, 그런 매물들이 또 팔리기도 합니다. 팔리고 있어요. 물론 더 급매를 또 기다리는 분들도 있죠. 이제 급해지면 더 싸게 할 거다, 힘겨루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양도세 중과를 강하게 얘기를 하시면서 시장이 상급지 위주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많이 오른 매물 중심으로 하락하고 있고, 그게 집주인들이 다주택자들이 좀 더 급해지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또 살려는 분들은 이 정도면 됐다고 사는 분들도 있지만 더 떨어지지 않을까 하고 또 더 기대하리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실제 시장에서 이제 사려는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이런 분위기가 더 많은가요? 지금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뭐랄까, 지금 김윤덕 장관님도 그렇고 뭐 공급 대책 얘기도 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SNS 상으로 연일 지금 뭐 세금 뭐 핵폭탄 발언까지 얼마 전에 했거든요. 그 핵무기를 쓸 수도 그러니까 이건 대단히 강력한 발언이잖아요. 핵무기 정말 최후의 수단인데 부동산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야, 이건 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좀 마음을 먹었다, 이번 건은 진짜다 하시면서 이제 더 큰 하락을 기대하는 매수 대기자들이 있는 거죠. 왜냐면 지금 시간은 살려는 사람이 유리하니까 5월 달까지 팔아야 되는데, 이 다주택자는 세금 때문에 지금 아직 3월 20일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좀 기다려보자, 뭐 4월 달에 사도 되잖아, 뭐 그런 거죠.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회사 떠리로 팔 수밖에 없는 사람 입장이니까. 물론 이제 이게 좀 약했으면 야 그래도 뭐 유예 조치 나오거나 아니면 뭐 좀 나오겠지 했는데, 지금 또 공시지가 또 올렸잖아요 많이, 세금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매수자가 우위에 있는 시장인 것 같은데, 이게 강남만 그런 얘기고, 그러니까 강남과 비싼 한강변 벨트 얘기고, 이제 서울 외곽이라든가 이제 가격이 별로 안 올랐던 동네들, 경기도 이런 쪽은 별 영향이 없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5억 이하 아파트들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장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15억은 조금 제가 볼 때 센 것 같고, 한 12억 이하 정도가 맞을 것 같고, 6억 이하면 정말 확실한데, 이런 그 15억 아파트가 이게 싼 게 아니잖아요. 이게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는 이게 지금 부자 아파트라고 해서 지금 종부세 두들겨 맞던 가격인데, 그러니까 그만큼 집값이 많이 오르긴 했는데, 이제 제가 볼 때 한 10억 이하대의 아파트들은 사실 많이 못 올랐어요. 심지어 지난 22년엔 상반기에 그 고점을 회복 못, 21년에 11월에 고점을 회복 못한 곳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은 사실 전세금하고 월세금이 계속 월세가가 올라와서, 그러니까 떨어질 폭이 별로 없어요. 거품이 없어,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런 쪽은 뭐 이제 분위기상 야 좀 저 위에도 윗동네도 안 좋은데 우리도 좀 뭐 싸게 팔자, 약간의 요런 느낌 정도는 있지만,
가격이 떨어진다거나 급매물로 막 던진다거나 사는 사람이 안 사 이러지 않습니다. 이쪽은 거래가 잘 되고 있고 사실은 전세난이 좀 염려가 돼요. 앞으로 1년 뒤에 1년 2년 뒤에. 그래서 10억 이하 시장은 뭐 별 영향 없다. 다만 이제 5월 달까지는 이제 이렇게 상급지는 좀 떨어지고 중급지 중하급지는 뭐 보합세 정도를 유지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이제 지금 정도 이상의 어떤 큰 대책이나 공급 대책이나 특단의 세금 정책이 나온다면 이쪽 조금 더 떨어질 수는 있어요. 왜냐면 지금 우리 시장의 예측은 오케이 양도세 중과 그다음에 뭐 공시지가 인상 그다음에 뭐 공정시장가 비율 조금 인상 뭐 요 정도 그다음에 실거주 안 하는 1주택자에 대한 어떤 세금 뭐 양도세 혜택 박탈 요 정도 예상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보유세 3% 한다. 이러면 이제 달라지는 거죠. 왜냐면 그만큼 손실이 나니까. 이제 그 가능성보다는 지금 정도를 예상을 하기 때문에 물론 또 이제 3기 신도시에 공공으로 정말 마음 먹고 반값 아파트 막 한다가 이제 말이 되는 얘기가 나오면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도 상황에서는 10억 이하는 사실 큰 영향이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럼 노도광 쪽은 오히려 조금 가격이 오르는 양상을 보이고 있을까요? 물론 이제 한 달 뒤에 데이터를 봐야겠지만 제 생각에는 서울 외곽이 멈출 것 같아요. 상승세가 멈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급지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적어도 5월까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럼 5월 이후로 부동산 시장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5월 이후는 이제 다주택자들이 급매로 팔을 분들이 팔았잖아요. 그럼 이제 더 이상 나올 매물이 없어요. 이제 버틸 분들은 뭐 나올 매물이 이제 종부세나 보유세를 못 견디고 간간히 나오는 그런 파산 매물 정도가 나올 거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제가 작년에 올해를 예측할 때 어떻게 얘기했는지 기억나세요? 약간 보합 그러던 상승? 작년 초에 25년 초에 제가 25년과 26년을 전망할 때 25년 상고 하중 상고 하고 될 것 같다. 1년 내내 오르거나 하반기에 조금 약해지거나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두 번째 정책이 특단의 대책이 안 나오고 세금 정책 특히나 26년 5월에 요 양도세 다주택자 중과 배제 유예를 없애는 정도로 나온다면 26년 초까지 올랐다가 26년 뭐 여름 가을 정도 좀 가격이 떨어지고 뭐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가격이 좀 나쁘다가 결국엔 오를 거라고 했잖아요. 전방이 하나도 변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성정길 TV 저를 계속 보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24년부터 전 맨날 똑같은 얘기 하거든요. 나올 때마다 내 집 마련하세요. 너무 올라간 건 따라가지 마세요. 뭐 동탄이랑 파주 운정신도시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금으로는 목 잡아요.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5월 이후에 글쎄요. 그래도 뭐 그 뒤에도 또 이제 세금 엄포라든가 뭔가 더 후속 대책 한다고 하면 그래도 26년 하반기까지는 좀 누를 수 있지 않을까. 네, 26년 하반기까지 지금 정도라면 27년에도 집값을 떨어뜨리려면 3기 신도시 반값 아파트 서리풀공원 강남 쪽 밑에 있는 그린벨트 해제하고 33평 아파트를 8억 9억에 분양하는 그런 게 나와줘야 돼요. 그거 없이 그냥 세금 플러스 뭐 3기 신도시의 임대주택 뭐 싸게 짓기다 요 정도면은 제가 볼 때는 25년 하반기에서 26년 상반기 정도까지 집값을 조금 보합 내지 약보합 혹은 약간의 조정 만드는 게 다일 것 같아요. 강남 아파트도 지금처럼 몇 억씩 떨어지는 게 5월 지나면 이제 떨어질 요인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다 팔았잖아. 그쵸? 그 뒤에는 이제 뭔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얘기하면 또 이제 악플이 많이 달릴 텐데 왜 너는 맨날 오른다는 소리만 하냐 재수없게 그 뭐 어떻게 합니까? 제가 20년 동안 봐온 부동산이 그건데 그렇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럼 5월 9일 이후에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 그거는 저는 그 이상 그 유튜브에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5월 9일 지난 다음에 왜 폭등합니까 집값이? 매물 잠김으로 인해서? 아니 그거는 살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도 결국엔 상승을 보는 그러니까 3년 동안 똑같이 상승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여러분 주식이 아니에요. 비트코인하고 달라요. 부동산은 되게 천천히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무슨 5월 딱 8일까지 야 싸게라도 팔아야 돼 이러면서 막 했다 5월 9일 딱 야 이제 더 이상 팔 이유가 없잖아. 가격을 올려야지. 아니 살 사람이 그걸 사주냐고요. 그렇죠. 아니 지금
야 30억 하던 게 25억에도 팔렸어. 이제 얘네들 다주택자가 더 의리야. 내가 더 좋아. 나는 20억에 후려쳐서 사야지. 이러고 있는데 28억으로 올리겠습니다 하면 이 사람이 사냐고요. 이 사람도 분위기를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5월 9일 이후에 보합으로 서로 매물이 거래가 안 되고 가겠죠. 가격 파는 가격 사는 가격이 안 맞으니까. 그렇게 가다가 대통령이나 정부에서 또 막 세금으로 잡는다면 조금 더 이제 팔려는 분이 급해질 거고, 그런 게 없다고 하면 또 살려는 분이 급해질 거고. 여기에다가 세계 경제를 봐야죠. 지금 이란 저기 사태가 자그마한 일이 아니. 지금 자동차 몇 부제 뭐 2부제 5부제 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 석유 때문에 이 에너지 위기 때문에 우리 자동차 몇 부제 한 게 언젠지 아십니까? 기억나세요? 진짜 어렸을 초등학교 한 20년 된 것 같아요. 저도 2, 30년 된 것 같아요. 90년대 IMF 때 했나? 2008 금융위기 때 했나? 제가 뭐안 찾아봤는데 이거는 보통 사태가 아니에요. 아니 그렇잖아. 지금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원을 석유를 전량 해외에 의존하는데 80%를 중동 석유에 의존하는데 거기 지금 베트남은 석유 비축량이 떨어져가지고 일본에다가 SOS를 쳤어요. 나 기름 좀 줘라. 근데 일본이 주겠어요? 자기도 없는데. 안 되지. 그럼 이 사태가 길어지면 우리는 텍사스산 중진류 미국에서 비싼 값을 주고 그걸 석유를 사와야 되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안 좋아지는 건데. 그러면은 그런 우울한 전망 속에서 집값이 나홀로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갑자기 전쟁 위기도 잘 끝나고 석유 값도 안정되고 경제도 좋아지고 뭐 우리나라 지금 돈 풀기는 재정을 계속 넣고 있으니까 그런 게 되고 뭐 세금도 이제 뭐 이슈 끝나가지고 뭐 갑자기 시장 친화적 이런 게 맞았을 때 갑자기 폭등할 수 있는 거지. 5월 9일에 갑자기 폭등만 남았다. 그것도 이상한 얘기 같아요. 시간이 좀 걸리죠. 뭐 6개월 정도는 있어야지 최소한. 예. 그렇게 봅니다. 그 이란 미국 전쟁으로 이제 정부가 대규모 추경을 예고를 했잖아요. 이게 또 부동산 시장에 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뭐 결국에는 이제 원론적인 얘기죠. 이재명 정부를 비롯해서 노무현 대통령 때, 문재인 대통령 때 민주당 정부는 이제 큰 정부를 지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정을 많이 쓴단 말이죠. 그러면은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풀려나간 돈은 어디론가는 가게 돼 있어요. 월급의 인상, 물가의 상승, 자산 가격의 상승. 그 중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다행히도 주식으로도 돈이 많이 가고 있죠. 이게 과거같이 주가가 2,500이었으면서 이 정도 돈을 풀었으면 다 부동산으로 갔을 텐데 이제 그런 점은 장점이죠. 대규모 추경을 예고하고 있고 지금 올해 예산도 글쎄요 제가 한 10년 동안 정부 예산 이렇게 늘어난 걸 봤는데 올해 예산도 막 10%, 20%, 30% 과거에 비하면 막 50조, 100조씩 막 늘어난단 말이에요, 돈이. 근데 추가로 돈을 더 써야 된다. 야,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세금 들어오는 건 한계가 있고 채권 발행하는 건데 이거 국채 금리는 괜찮을까 또 걱정도 되고 동시에 그럼 원화로 된 자산 가격이 안 오르는 게 말이 되냐 싶은 거죠. 주식이든 뭐 부동산이든 땅이든. 부동산 시장이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다. 이게 뭐 당연히 뭐 이거는 뭐 경제학자 분들도 동의하시는 얘기니까요. 제가 무리한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요즘 주식 시장이 굉장히 또 핫하잖아요. 지금 같은 시기에 부동산 시장보다는 주식 시장에 조금 투자를 집중하는 게 맞는 선택인가요? 주식 시장이 이제 한국 주식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이제 자산 배분 DCA 적립식 투자니까 남덕현식 하이브리드 적립식 투자인데 저는 기본 방침이 아파트 내 집도 사고 내 집 먼저 사고 적은 금액으로 한 4억에서 6억대 아파트를 지금 경기도에 먼저 사고 대출 받아서 사고 다달이 뭐 한국 주식은 뭐 한 5% 이내, 그 다음에 미국 주식으로 뭐 한 25%, 그 다음에 그 S&P 500 뭐 25%, QQQQ 25%, 뭐 금 한 15%, 뭐 미국 달러 단기 채권 15%, 중국 주식은 뭐 한 5%, 뭐 이런 식으로 자산 배분이란 말이에요. 자산 배분. 그 다음에 그거를 매달 가격에 상관없이 쭉 사모은다. 장기 우상향하는 자산을. 그런 전략을 이야기하는 분이니까 부동산만 사야 되나요? 아니요. 주식만 사야 되나? 아니요. 다 같이 사야죠.
근데 한국 주식을 물어봤잖아요. 네. 대한민국은 주식보다는 부동산이 과거 역사가 증명하는 패턴이란 말이죠. 자산 상승에 대해서. 이번은 다르다. 맞아요. 이번은 다르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많이 올랐잖아요. 제가 어저께 강원국 작가님 인터뷰했는데 강원국 작가님은 내년까지 코스피 1만 시대를 보시더라고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자동차 좋으니까. 근데 투자를 내가 알고 해야 돼요. 주식 투자를. 제가 2부 때 오늘 앵커님하고 질문지를 제가 바꿔서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할 건데 주식 얘기할 건데 부동산보다 주식 투자가 답이 아니고 내가 부동산보다 주식을 훨씬 잘 알고 그 종목에 대한 분석력이 되고 알 때는 정답이죠. 근데 대부분 모르거든요. 그러면 부동산도 모르고 주식을 모르는 분이면 부동산 사야 돼요. 그러니까 둘 중 저처럼 DCA로 적립식 투자하는 게 아니라면은 종목 개별 종목 살 거냐 개별 아파트 살 거냐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 집 아파트 사야 돼요. 무조건 이거는. 답이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둘 다 모르고 사면 얘가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파트는 주식보다 훨씬 잘 알아요. 훨씬 잘 알아요. 부영건설이 지었어. 삼성보다는 좀 구리겠구나. 이거 창문이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고 잡고 당기는 거야. 이거 고장 잘 나던데. 여기 결로가 있네. 여기 금이 갔네. 3년밖에 안 됐는데 여기 곰팡이가 생겼어. 여기 하자보수는 되구나. 야 이거 지하 주차장이 몇 대야? 세대당 1.1대야? 주차난이 있던데 이런 경우에는. 야 여기 왜 언덕이 있어? 엘리베이터랑 바로 연결이 돼 안 돼. 여기 주변에 지하철역이 몇 미터 거리에 있어. 여기서 광화문까지 지하철 타고 출퇴근 시간이 몇 분이야? 물어보면 여러분 알죠. 삼성전자 지금 HBM 반도체 뭐 개발하고 있다. HBM이 뭔지 아세요? 본 적 있어요? 없죠. 몇 나노 이거 보여요? 현미경으로 봐도 안 보이는데? 공장 가서 본 적 있어요? 그럼 해외에서 뭐 테슬라가 뭐 수주했다. 그 LG 엔솔은 얼마 전에 막 취소했잖아. 그거 2차 전지 수주한 거. 그러니까 변수가 훨씬 많고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모르는 거라면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전세 월세 엄마 아빠 집에 살던 경험으로 어떤 집이 좋은지 알아요. 최소한 강남역 근처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집값이 오르더라 하면은 맞아 이 정도 답은 나오잖아요. 삼성전자가 여태까지 올라왔으니까 앞으로도 우상향할 겁니다 하면은 그럴 것 같은데요 하지만 살 수 있나요? LG 생활건강 여부는 여기 하나 보세요. LG 생활건강 2008년부터 2021년까지 우상향 했다가 지금 120만 원 하던 게 20만 원. NC소프트 우상향 이렇게 쭉 올라가서 100만 원 갔다가 15만 원 갔다가 지금 22만 원. 오늘 지금 난리난 펄어비스 도깨비 21년에 도깨비로 15만 원까지 갔다가 3만 원 갔다가 6만 8천 원 갔다가 오늘 지금 30% 하한 까먹고 4만 8천 원. 주식이 훨씬 어려워. 부동산 서울 부동산 중에 이렇게 가는 거 보신 적 있어요? 10억 갔다가 2억 5천 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없죠. 빌라도 없어요. 서울 빌라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올라요. 조금씩.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데 내 집이냐 주식이냐 하나 둘 중 하나 무조건 해야 된다. 당연히 내 집. 너무 무리하지 않게. 주식은 모르면 저처럼 DCA 적립식 투자. 이게 절대 수익률이 낮지 않습니다. 수익률이 웬만한 개별주 투자보다 훨씬 나요. 요렇게 가는 게 정답입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에 비거주 1주택자도 규제한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잖아요. 이게 실제로 규제를 하게 될 경우 시장엔 또 어떤 충격을 주게 될까요? 시장에 글쎄요. 뭐 엄청난 충격은 아니라고 보는 게 그냥 여태까지 강화되었던 세금 패턴이고 물론 이제 이게 보유세 면에서 이거를 준다고 하면 이건 충격이 있어요.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를 가진 분들은 다달이 내는 재산세나 종부세, 보유세를 높인다. 이거는 매물로 나올 수도 있고 뭐랄까 좀 가치평가의 근본적 훼손이 오는데 제 생각엔 그렇게는 표 때문에 못하고 양도세 쪽을 건드릴 것 같거든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서 이제 빼버리는 거죠. 한 절반 정도를 양도세 면에서.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큰 타격이 없을 겁니다. 생각보다는. 이거는 생각보다. 왜냐하면은 팔았을 때 세금이 줄어드는 건데 이재명 정부 기간에 집값이 올라서 그걸 상쇄하거나 아니면 다음 정부 때 팔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이제 또 감정적으로 열받아가지고 팍 하실 텐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대중분들이 생각하시는 정의라든가 어떤 공정이라는 가치는 굉장히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사는 제가 생각하는 세상은 기득권과 자본과 권력가들이 만든 구조 속에서 우리는 허상을 보고 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주택, 비거주 1주택을 가진 사람은 정의롭지 못하고 내 집에 사는 사람이 정의롭다는 그 프레임은 내 집에 안 살 건데 너가 그 집을 왜 갖고 있어서 집값을 올리냐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거는 가지면 안 된다. 그럼 제 질문을 바꿔볼게요.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잘 나가시는 우리 기득권 분들, 어디 위원장 하시는 분들, 정부 여당, 야당 관계자 분들, 서울에 건물 좀 파세요. 비거주 건물 거기서 사업 안 하잖아요. 여러분 60년대 70년대 강남 개발할 때 정보 듣고서 샀잖아요. 땅 투기 세종시에 했잖아요. 전라도 경상도에 엄청나게 해먹었잖아요. 그거 왜 안 팝니까? 그 땅에 지금 농사 지어요? 농사 안 지면 팔아야지. 이 건물 내가 거기에서 사업하세요? 사업 안 하잖아. 월세 주고 있잖아요. 그럼 팔아야지. 실제로 내가 사업을 안 하는데 그 건물 왜 사고 계십니까? 랑 실제로 여러분이 거주를 안 하는데 그 아파트 왜 들고 계십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똑같죠. 똑같은 거예요. 너가 실제로 거기서 살거나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는데 왜 갖고 있냐? 너는 잘못됐다라는 논리는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보죠. 그런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들은 강남을 옛날에 운 좋게 사가지고 뭐 세금 낼 능력도 내 자기가 갖고 있어서 문제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재수가 좋았다. 후세대한테 기회를 줘야 된다. 여러분 저기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님 좀 나한테 좀 파십시오. 삼성전자. 아니 이건희 회장님 한 게 뭐 있어. 그냥 우리나라 6, 70년대에 미친 듯이 발전할 때 운 좋게 재벌돼가지고 국가에서 물려주는 돈 받고 사업해서 조금 머리 좋았다고 된 거지. 이런 얘기하면 말이 됩니까 그게? 근데 그분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가지고 키운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프레임이라는 거는 그래가지고 여러분 저기 형법 우리나라 법 같은 거 공무원 시험 보시는 분들 있죠. 이 법학 이 뭐 9급 7급 뭐 행정직 뭐 법원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거기서 공무원 강사님들이 무슨 얘기 하시냐면 공무원 시험을 볼 때 이거를 판례를 논리적으로 분석해서 외우면 여러분이 시험에 떨어집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판례적으로 논리가 뭐 A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얘가 이렇게 해가지고 잘못해서 너가 물어줘야 이런 판례를 보고 그럼 다른 경우도 얘가 똑같은 경우니까 얘를 물어줘야겠네 이런 결론을 내는 식으로 가면 100% 떨어져요. 왜냐면 판례가 말이 안 되거든. 네. 어떨 때는 맞다 그러고 어떨 때는 틀렸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암기하라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논리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말한 대로 비거주 1주택은 정의롭지 않은데 비거주 직접 사업하지 않는 건물 투자자는 정의로워. 왜? 이건 사업에 도움이 되니까 라고 하던 시대가 있는 거고 반대로 지방의 비거주 1주택자는 너무 정의로워서 세금 혜택을 주고 세금 제발 좀 미분양하는 걸 사주게 해줘야 돼. 왜? 이 사람들은 지방이잖아. 논리로 따지면은 틀리죠. 아니 왜 서울은 안 돼? 왜 지방은 정의로운 거야? 그쵸? 네. 그렇잖아요. 왜 지방은 왜 봐줘? 왜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있고 지방에 뭐 공시지가 몇 억이야 있는 건 아파트로 왜 안 쳐? 그러니까 논리로 따지면 안 맞아서 그냥 외워 그냥 그런가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뭐 정의, 공정 이런 거는 다 권력자하고 이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가서 그냥 그 시대에 대중들이 원하는 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투자자잖아요. 투자자. 돈 벌려는 거죠. 돈 벌려는 사람들은 이게 어느 선까지 갈 수 있느냐를 잘 보고 투자를 해야 돼요. 비거주 1주택자를 너무 심하게 세금을 많이 때리거나 괴롭히게 되면 표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선을 지켜가서 괴롭히는 정도로 끝나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나 지금 정부 여당이 봤을 때 비거주 1주택자를 정말 세금으로 묵사발을 내서 팔 수밖에 없고 집값을 폭락시킬 만큼 세금을 때리는 게 표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할 수도 있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부동산은 필수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필연적으로 공급 부족이 심하게 오겠죠. 아니 지금 있는 것도 비거주하는 것도 다 팔고 실거주만 하는데 누가 사요 집을. 근데 이 기득권들은 왜 그게 되냐. 자기들은 강남에 있으니까.
강남에 빌딩 그 아파트 같은 거는 되게 저렴한 상품이잖아요. 이분들한테 건물 몇백억 몇천억짜리가 있는데 땅도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이거 팔아도 되는 거예요 사실 이분들은. 그래서 어쨌든 돌아가면은 그럼 지금 지방 아파트 미분양 나는 거 똑같이 서울이 미분양 나고 아파트 안 짓고 낡아간단 말이에요. 그거 그럼 결국에는 정부 재정으로 아파트 짓겠죠. 그럼 민간 아파트도 품질이 떨어지니까 지금 서울에 있는 새 아파트들 가격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나머지가 다 슬럼화 되고 있거든. 여러분 대림동 가서 살고 싶습니까? 제가 이 얘기하면 욕먹겠지만 대림동 가서 살고 싶으세요? 살고 싶으세요? 진심으로 투자자라면 그거에 대답할 수 있어야죠. 제가 공중파 나가가지고 이 얘기하면 욕을 뒤지게 먹겠지만 투자자라면 이 정도까지 얘기할 수 있어야죠. 답장할 수 있어야죠. 건국대학교 저 건대역 뒤에 중국 음식 양꼬치 골목 좋죠. 근데 그 뒤에서 살고 싶으세요? 그 골목에서 실거주로? 근데 그거 재개발 재건축 안 하면 다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여러분 지방에 단 한 군데라도 이 정의 타령하시는 분들 외국인 노동자들이 점령한 그런 지역들 가서 살아보셨어요? 한국인들이 거기 살고 싶을까요? 근데 건물까지 낡았는데 거기 살고 싶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지난 정부처럼 과거의 정부들처럼 괴롭히는 정도 수준의 세금이 나오지 않을까로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저는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강경하게 세금 정책이 나와서 표를 미래의 어떤 부동산 한국의 미래의 경제보다는 당장의 이 표를 생각하는 정책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거 추경 매수하지 말고 전세가랑 붙어 있는 거, 제가 맨날 강조하는 4억에서 한 7억대 아파트 지금 싸다 경기도에, 그런 거 사라고 하는 결론을 저는 내리는 거죠. 그것도 대비를 하는 투자자니까 저는. 그리고 금과 미국 주식, 중국 주식, 비트코인 분할 매수해라. 현금도 15% 가져가라.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2026년 남은 부동산 시장 이벤트나 눈여겨보면 좋을 이슈 같은 게 있을까요? 김윤덕 장관님의 공급 대책입니다. 공급 대책. 네. 어차피 세금 대책은 지금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거는 이제 괴롭히지만 폭락시킬 수는 없는 수준으로 세금이 올라갈 거라고 보고요. 공정시장 가액도 또 올라간다고 뭐 하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집값을 보합이나 약보합 정도 약조정이 아니라 20% 30% 이상 폭락시키려면, 그리고 내년까지도 계속 하락된 가격을 유지시키려면 3기 신도시 분양 정책, 공급 정책이 되게 센 게 나와줘야 돼요. 그게 정말로 LH, SH가 숫자상으로만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게 진짜로 예산을 편성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여기에 뭘 짓겠습니다가 아니고 예산을 편성을 한다. 그러려면 어디선가 예산을 갖고 와야 되잖아요. 추경을 해서 거기다 예산을 넣어야죠. SH, LH에. 왜냐면 민간 분양으로는 그 분양가가 안 나올 테니까, 저렴한 분양가가. 그래서 3기 신도시의 33평 아파트를 분양가 7억에 SH, LH가 몇 년도까지 공급하겠습니다 라는 계획이 첫 번째로 나오고, 두 번째로 그러기 위해서 예산 몇 조 원을 이렇게 편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면 이건 흔들 거예요. 근데 예산이 없고 발표만 한다? 그러면은 뭐 저기 작년 12월 달 부동산 대책 시즌 3지 뭐. 예. 1기 신도시만 한 거를 매년 공급한다는데 왜 또 공급 대책 왜 내요 또? 그 뻥이었으니까 내는 거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돈입니다, 돈. 예. 그럼 그 돈을 마련하려면 어디서 마련하겠어요? 세금을 부동산 이거 올리는 걸로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요 정도 하겠습니다. 네.